전통시장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려고 마트에 대한 규제를 했는데 온라인 쇼핑이란 게 나오더니 새로운 사업 모델이 지금 계속 나오죠. 인터넷 생방송으로 상품을 파는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지난 4년 사이에 규모가 10조 원대로 지금 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자, 이런 거 계속 나오면 전통시장 지키기는 더 어렵겠군요. 전통시장의 디지털 이커머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전통시장의 대부분의 상인분들이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디지털에 취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상인분들이 이거를 적응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좀 시간도 필요하고 이거를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감안을 해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대형마트들도 어느새 대기업, 강자, 공룡 이게 아니라 계속 새로 나오는 사업 모델에 쫓기고 있군요. 네, 예.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이커머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임팩트, 아마존의 어떤 임팩트라는 거는 어떤 대단한 거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소셜 커머스, 세계적인 소셜 커머스가 전부 다 쇼핑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그 쇼핑 기능을 굉장히 강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소셜 미디어라는 게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기 위했고 검색을 하기 위한 것이 그 기능 안에 쇼핑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강화됐고, 요즘 쇼핑 기능은 그냥 물건 결제까지가 아니라 FBA, Fulfillment by Amazon 같은 거 보면은 쇼피파이도 그렇고 네. 그냥 다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배송이고 결제고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렵겠네요.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가 지금 그런 이커머스나 디지털화 돼가는 이런 쇼핑의 경쟁 관계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이제 결국은 이제 이커머스 가상 공간에서의 쇼핑이 결국은 최후의 성자가 될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결국 소비자들은 직접적인 체험, 여러 가지 쇼핑의 즐겁고 재미난 체험을 원하는 게 궁극적으로 보는 겁니다. 쇼핑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는 오프라인이, 우리 전통시장도 그렇고 오프라인이 굉장히 강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가지고 결국 편의성을 주면서 즐거움을 주면서 상품의 우수성과 어떤 이 가격적인 측면, 그다음에 마지막에 경험적인 측면을 주는 이런 쪽으로 모든 유통 점포의 전략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게 오프라인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입니다. 사실은 뉴욕에 간 백화점 가면 물건 재고 없고 입어보고 주문은 집으로 직접 하고 하는 말씀하신 체험 공간인데 요새 대형 쇼핑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전통시장은 오히려 전통의 강자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편리성이나 그다음에 통신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제품을 보는 듯이 느낄 수 있지만 이게 체험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역으로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서 거기서 경험한 걸 가지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그런 방식이 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의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바뀌지만 근본적인 거는 저는 고객의 니즈, 고객의 어떤 욕구, 이거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고객이 제품을 향유하는 가치를 어떻게 체험하고 줄 수 있느냐, 이거는 전통시장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품을 단순하게 이제 판매하고 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제품의 가치를 체험하는 걸 통해서 서비스해 주는 걸로 전통시장이 그런 쪽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지역 사회, 지역 상권의 핵심은 역시 이제 근저에는 유통이다, 지역 유통이다. 또 그 안에 전통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이
또 그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더 발전돼야만 지역의 어떤 가치가 높아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유통을 하는 사람으로서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전통시장이 어렵고 많은 분이 도와주고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숙제나 과제는 많다. 뭐 아까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디지털 시대의 과연 그러면 전통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디지털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것부터 또 전통시장 가보시면은 세대 교체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일부 이제 청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나 나머지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 자, 이런 세대 교체의 문제도 어떻게 슬기롭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특성화를 하느냐. 우리가 늘 특성화 말로만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특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역 특산물하고 그 지역 문화 콘텐츠하고 어떻게 연결할까. 또 스토리텔링까지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여튼 막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또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뭔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이커머스나 가상 공간이 지금 이렇게 메인이지만은 우리 소비자의 본성은 경험을 원한다고. 쇼핑을 통한 즐겁고 어떤 재미난 이런 경험을 원하기 때문에 그걸 줄 수 있는 굉장히 잠재적인 장점은 전 전통시장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연구를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는 전통시장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쪽으로 확신을 가집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그 일반 지금 보면 기업이나 이렇게 그런 구조로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하더라도 그거를 지원을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필요한데, 그래서 상인회가 있는 것이고, 지원을 하더라도 특성화 사업을 이룩할 수 있는 사업단이 필요한 거고, 이런 인적 자원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일반 기업은 사실 기업의 목표도 세워놓고 거기에 따른 조직 구조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책 그 어떤 자원, 물적 자원이나 뭐 인적 자원도 가지고 있지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상인들이 그 영업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분들을 단합을 해서 어떤 목표를 하나를 갖게 하거나 그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 말씀에 저는 어느 정도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이제 기업은 어떤 일사불란한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가지고 또 투입할 차원도 많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방향도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전통시장은 각기 다 소유주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고 한데, 그것을 뭔가 하나의 목표점으로 다 힘을 합쳐가지고 또 생각을 갖춰가가지고 하는 게 쉽지는 않다. 저는 그리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 모든 분들은 그러나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다 똑같단 말이지. 이제 거기서 뭔가 힘을 합치는 방법, 또 실제 정부 지원이나 모든 국민들의 성원을 어떻게 하면은 실제 자생력과 경쟁력으로 이렇게 집결시키느냐, 이제 그런 근본적인 우리 생각부터가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지원을 참 많이 했는데, 여러 정부 지원이나 뭐 재정적인 지원부터 예산 지원부터 기술적인 마케팅적인 많이 했는데, 그 지원한 만큼의 그 아웃풋은 효율성이나 생산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자,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스톱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까지의 우리가 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리뷰해가지고 이제 이 환경이 변화된 시점에서 진짜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 나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